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출근 직후부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11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이 시각 검찰과 조 장관의 자택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검찰이 이미 제출받은 조 장관의 PC에서 딸과 당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를 확보해 위조 여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악의적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 아들의 대학원 합격 당시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것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0여 년 전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이 과거 수사 기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으로 추정한 것이 용의자를 놓친 이유로 지적됩니다. 여중생 5명이 초등학생 1명을 노래방에서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가 민영화를 막기 위해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조합원들을 선거인단으로 대거 가입시킨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누구든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대원칙이 있긴 합니다만 정의의 수호자이자 법 집행의 최정점에 있는 법무장관이 압수수색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을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 총장의 검찰 수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누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먼저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9시부터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들어가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조 장관의 집에서 직접 교체했다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3개 외에 다른 하드디스크가 1개 더 있다는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추가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학교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방조 등 조 장관 본인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초강수를 둔 건 그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조국 장관의 방배동 집 앞은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하루 종일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조 장관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근처에서 대기했고 출근 20여 분 뒤에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그 현장 분위기는 조정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출근 전인 오전 8시 35분. 검찰 수사팀은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조 장관 자택에 도착합니다. 오전 8시 40분 조 장관이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고 9시 정각이 되자 조 장관 자택 근처에서 대기하던 검사 등 3명이 경비의 도움을 받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15분 뒤 3명이 더 투입되는 등 모두 8, 9명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취재진과 인근 주민 수십 명이 삽시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조 장관을 응원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일부 시민은 팻말을 들고 조 장관에 항의하다 경비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공으로 내주 있어도 이 조국 장관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정경심 부인 교수 나와 같이 검찰청에 가자. 아파트에서 쏘고 왜? 오후 2시 30분 검찰 수사관들은 자장면으로 점심을 시켰고 배달원은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다며 중년 여성 1명과 젊은 여성 1명이 있다는 자택 안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9시간이 지난 오후 6시 15분쯤 검찰의 압수 물품을 담을 파란 상자가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집이 압수수색 당하는 와중에 법무부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던 조국 장관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맴돌았을까요? 춘결길 차에서 내리자마자 본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한 데 이어서 퇴근길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원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검찰의 상급기관장이란 이유로 수사 관련 언급을 자제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개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 착수를 검찰 개혁과 연결짓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언론 노출을 피해 점심도 집무실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등 청사를 떠나지 않았던 조 장관은 법무혁신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모레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예고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검찰개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제안 코너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딸의 서울대 인턴 서류 발급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공개 반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청사 안에서만 꼬박 9시간을 보낸 조 장관은 결재와 보고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겼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조국 장관의 방배동 집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압수수색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 1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조금 전 저녁 8시쯤에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장관이 자택에서 압수물을 담은 박스 2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조 장관의 자택 아파트입니다. 압수수색이 끝이 나자마자 조 장관의 자택은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 의혹이 중심에 서 있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오늘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자마자 이곳 자택 앞에는 일부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저녁 6시 반쯤에 법무부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럼 압수수색 중에 집에 도착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근을 6시 반에 법무부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 자택으로 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압수수색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조 장관이 도착을 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 직원들과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주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예, 조국 장관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군요. 조 장관 가족을 향한 이제 강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정경심 교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줄 소환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정 교수 측 변호인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이인걸 변호사는 오늘 검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장관 본인도 아내의 병원 치료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퇴원을 했고 검찰의 소환에 당연히 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중요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공개 소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 관련 혐의가 많이 불거져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후 입시 부정 혐의와 관련해선 자녀 소환과 함께 조 장관 본인을 상대로 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그동안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만 오늘 조국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하고 있는 이유경 기자를 연결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연결돼 있죠? 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빼놓았던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배경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검찰은 앞선 4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직접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조 장관 부부의 직접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와 진술이 축적된 것도 강제 수사로 전환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달 초 정경심 교수 사무실이 있는 동양대를 압수수색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섰을 때였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 시점을 고른 것도 현직 장관을 상대로 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수사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런데 조 장관 집에 교체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검찰이 이미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뭘 가지러 갔을까요? 네, 여전히 조 장관 집에 남아있는 PC 하드디스크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가 자산 관리를 해주던 증권사 직원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었는데, 검찰이 이 직원을 통해 당시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이미 제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체하지 않은 PC 한 대가 조 장관 집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장관 자녀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뿐 아니라 과거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대학들까지 동시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네, 오늘 압수수색도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습니다. 조 장관 아들이 과거 지원했던 아주대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정치대학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조 장관 딸이 고려대 입학 당시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대 입학처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학들을 상대로 조 장관 자녀가 제출한 입학 서류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조 장관 가족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과 집에 있던 PC 하드디스크를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 표창장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역시 PC 교체 당시 집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증거인멸과 은닉,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어디까지나 수사 진전을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인 만큼 아직까진 혐의 입증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재중, 이유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펀드 의혹 그리고 조국 장관 자녀들 입시 문제 크게 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입시 문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저희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에게는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고 있는 딸이 있고 그 아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원에 합격할 당시에 관련 서류가 통째로 사라져서 검찰이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과 작년에 서류가 사라진 데 대해서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을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9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화여대 입학처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시된 압수수색이 한두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조국 장관 아들 입학 당시 서류 확보하셨나요? 조 장관 아들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2017년도 2학기에 이어 2018년도 1학기 두 차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지원했던 17년 2학기 고배를 마신 후 6개월 만에 석사 과정으로만 재지원에 합격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원은 검찰의 당시 전형 서류 요구에 탈락이 확정된 2017학년도 서류만 제출하고 2018년도 면접 점수표 등 합격 당시 서류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대학원 전형을 담당했던 교수 사무실 등을 찾았지만 면담 조사가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아들이 불합격 시와 합격 시 서류가 비슷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교수들 개별 면접 점수표 등 조 씨의 합격 당시 입학 서류가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 장관 아들의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얼마 전 확보한 조국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뜻밖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견한 겁니다. 조 장관은 마치 자신이 증명서 조작에 관여했다는 건 악의적인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PC 교체 작업을 도왔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로부터 제출받은 하드디스크에서 조 장관 딸이 고등학생 때 활동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드디스크 내에 조 장관 딸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단국대 장현표 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의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도 함께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PC에서 확보된 이들 증명서는 센터장 도장 없이 워드 파일로 된 미완성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교수는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오른 의광연구소 논문지도 교수로 인권법센터 참여교수였던 조 장관과 함께 스펙 품앗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며 조 장관 딸이 자신의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인섭 센터장을 포함한 당시 인권법센터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증명서 발급 경위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했지만 서울대 인권법센터 활동증명서 위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조국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을 받을 당시에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언론의 취재를 철저히 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오늘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인턴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원장실에 나와 취재진 앞에 섭니다. 예, 검찰에 가서 참고인으로 가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차츰 의혹이 바로잡힐 줄로 압니다. 조국 장관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책임자였던 한 원장은 허위 발급 의혹으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연가를 내는 등 외부 노출을 피해온 한 원장이 취재진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한 원장은 제기된 의혹들이 오해라면서도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만 좀 확인해 주시죠. 센터가 발급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 부분도 검찰에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 오해가 다 시정될 줄로 압니다. 한 원장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해준 건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원장은 아침 일찍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의혹 제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해서 의혹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취재진을 피해 새벽에 나왔을 뿐 도둑 출근이 아니고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거처를 옮긴 것일 뿐 잠적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조국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키스트 측이 조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조 장관이 이와 관련해 어떻게 발언했는지 그리고 키스트는 또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신준명 기자의 설명 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자신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경력 3주 중 2주는 출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했습니다. 2주는 했다는 얘기죠? 대략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과기연 출입 기록이 이틀뿐인 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공유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기연은 조 장관의 답변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장관 딸이 5일 만에 스스로 중단했고
보안이 철저해 출입증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돌려쓰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니. 그렇죠. 불가능하죠. 개인마다 하나씩 지급이 되니까 출입증은. 특히 당시 인턴은 상시 출입증이 아니라 일일 방문증을 매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 딸은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한국과기원 인턴 경력을 적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란 가운데 하나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미국 원정 출산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나경원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해서 의혹을 모두 밝히자고 제안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정쟁은 그만하자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특검 제안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문 대통령의 자녀, 조국의 자녀, 또 저와 우리 나 대표의 자녀 다 특검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나 원내대표는 아들 원정 출산과 이중 국적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원정 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이중 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고 그럽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정 출산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미국 LA 인근의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은 2000년 설립됐는데 아들은 1997년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났다며 그 후 1년간 출국 기록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 관련 정쟁을 그만두고 민생국회로 돌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정쟁 시도도 이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국회가 민생에 오로지 매진할 때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자녀 동시 특검은 불가능한 제안이라며 한국당의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김포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파주와 연천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경기 북부에서 남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포시 통진읍 한 양돈 농가에 어미돼지 4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접수됐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 18일 연천에 이어 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엔 특히 한강 이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이라 확산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포는 지난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6곳 중 하나로 3주간 돼지 반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확진 결과가 나와야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살처분을 하든지 이런 그런 상황인데요. 이곳은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파주 농가에서 14km, 연천에선 4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김포 농가 역시 앞선 파주, 연천 농가와 마찬가지로 잔반 급여를 하지 않고 있고 야생 멧돼지 등을 막기 위한 울타리 역시 쳐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확진 판정으로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약 2,000마리는 내일 모두 살처분됩니다. 또 지난 19일 해제됐던 이동 중지 명령이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태풍 타파가 몰고 온 비바람에 그동안 뿌려둔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씻겨 내려갔을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은 원점 재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파주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초비상 상태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태풍 타파가 남긴 상처가 큽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에 과수원 사과나무는 아예 뿌리채 뽑혔고 수확을 앞둔 벼는 물에 잠겼습니다. 봄부터 흘린 땀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과나무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쇠파이프 지지대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이 모양이 됐으니까 바람이 얼마나 불었네 이게. 강풍에 사과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바닥 곳곳에 떨어진 사과가 널브러졌습니다. 바람에 떨어진 사과는 빗물에 잠겨 썩어갑니다. 수확을 앞두고 닥친 가을 태풍에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전정 비용의 약값이라는 기본 들은 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한숨 나올 정도고 내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다 자란 벼가 바닥에 쓰러져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세워보지만 온통 흙투성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벼가 잠기고 쓰러지면서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피해도 우려됩니다.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는 농경지에서 태풍 피해가 났습니다. 추수를 앞둔 시기라 태풍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전번에도 쓰러지고 이참에 또 쓰러지고 기계감, 시군값 하면 없어 이러면 농사대가. 바다 양식장도 태풍에 망가졌습니다. 구조물과 그물이 찢어져 키우던 물고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확철에 닥친 가을 태풍에 농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0여 년 전에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최근 15만 장에 이르는 과거 자료를 분석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 당시 수사팀이 용의자 혈액형을 B형으로 추정한 것이 용의자를 놓친 이유로 지적됩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화성의 한 전기 관련 업체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용의자 이 씨가 일하던 직장입니다. 이 씨는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직장까지 이 지방도를 따라 출퇴근했습니다. 세 번째 범행이 일어난 곳은 이 씨의 회사에서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씨의 출퇴근길 근처에서만 3건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일대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남성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도 포함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기록 검토 과정에서 이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경찰의 용의선상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으로 당시 경찰이 B형으로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과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 부실 수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익숙한 곳을 선택하는 범죄자들의 습성을 고려할 때 주변 거주자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합니다. 나고 자랐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계획성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범행의 경찰은 15만 장에 이르는 당시 수사 자료를 정밀 분석해 이 씨의 연관성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경찰이 유력 용의자 이 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씨는 3번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경찰은 이 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베테랑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가족도 동원할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은 유일한 목격자였던 버스 안내양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1988년 경찰이 만든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몽타주입니다. 7번째 범행 후 버스에 탔던 용의자를 본 안내양의 기억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버스 안내양은 바지가 물에 젖어 있었다는 등 구체적 정황을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7번째 피해자는 실제로 농수로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버스 안내양이 기억한 용의자의 키와 나이도 이 씨와 비슷합니다. 키가 168 그 정도, 몸은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치켜 올라가고 그 당시에 27, 8 정도. 경찰은 이 씨의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씨의 어머니도 수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 씨 어머니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청주지검에서 94년 처제살인 사건 관련 수사기록 2천여 장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자료에서 이 씨의 자백을 이끌어낼 만한 것이 있는지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유일한 목격자인 안내 양을 조만간 만나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신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 수술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수사 중인데 법률상 태아는 생명이 아니어서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지난달 7일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신 6주차라는 진단을 받은 뒤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은 A씨. 그런데 주사를 맞은 A씨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간호사가 투여한 건 영양제가 아닌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잠든 사이 임신 6주 태아를 낙태했습니다. 의료진이 다른 환자와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겁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A씨가 병원에 항의했지만 의사가 퇴근해 답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날 아기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마취제를 투여한 간호사와 시술을 집도한 의사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F도 구성을 해서 법률 검토도 별도로 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저희 수사 중이다.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지만 법률상 태아는 생명이 아니어서 임신부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된 겁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기분 나쁘게 말해서 때렸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하루 동안 16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 코와 입 주변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노랫소리 속에 욕설이 나옵니다. 누군가 휴지로 피를 닦아주려 하자 옆에서 손찌검을 합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7명이 초등학교 6학년 A양을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A양은 코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 좀 많이 오는 편이긴 하죠. 네네. 근데 저희가 CCTV가 방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가해 학생들과 A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A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 문제로 약간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걸 풀려고 만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16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가해 여중생 7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입니다. 경찰은 법원에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여중생 7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 전자업계의 양대 산맥 삼성과 LG의 상호 비방전이 TV에 이어서 냉장고, 휴대폰 등 생활 가전제품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기술 경쟁에 이어서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는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국내 대표 기업들의 이런 신경전에 어부지리를 얻는 건 외국 기업들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LG전자가 TV 2대의 화면을 현미경으로 비교합니다. QD LCD TV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살짝 답답한. 곧바로 4시간 뒤 삼성전자는
작은 글씨들이 얼마나 더 잘 보이는지를 겨룹니다. 안 익혀지죠. 네, 가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고해상도 8K TV 화질을 둘러싼 양사의 경쟁은 최근 LG가 삼성을 허위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로 이어졌죠. 삼성은 이에 맞서 LG의 의류관리 가전들을 겨냥해 성능을 문제시하는 영상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열교환기는? 건조하면서 나온 고이물로 열교환기를 자동 세척해주는 제품은 열교환기에 먼지 쌓여서 냄새날 수도 있대. 열교환기 직접 보고 청소할 국내 양대 가전업체 삼성과 LG의 상호 비방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LG의 기술 설명회에서 등장한 동영상. 4대의 휴대폰 화면 위에 버터를 넣고 어느 쪽이 빨리 녹는지 실험을 하는데 삼성 휴대폰 위 버터가 LG 제품보다 먼저 흘러내립니다. 전력 소모가 삼성이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삼성은 냉장고 용량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부어보니 자사 냉장고의 용량이 더 크다는 것이었죠. 냉장고 용량 차이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객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LG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영사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쟁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5년 전에는 삼성이 자사의 세탁기를 망가뜨렸다며 LG전자 사장을 고소했고 2년여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의 신경전은 뿌리가 깊습니다. LG의 전신인 금성이 기술의 상징이란 문구를 쓰면 삼성은 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은 다시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라고 더 받아치는 식으로 광고 문구를 놓고도 자존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2005년 삼성이 대리점 냉장고에서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피었다고 홍보했을 때는 LG 측이 청결 관리가 안 돼 생긴 이끼로 보인다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죠. 올 상반기 삼성의 소비자 가전 매출은 21조 원, LG가 매출 19조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LG가 7천억 원 더 많아 막상막하의 실적을 보입니다. 이 싸움이 좀 장기화된다면 두 그룹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상당히 타격을 받지. 덕보는 회사들은 소니나 이런 가만히 있는 회사들이 어부지리에 효과를 경쟁사를 비방해 당장의 이익을 보려다 국가 경제와 산업 전체를 잃는 우를 범하진 않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가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범여권의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지난주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선거인단에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가입을 독려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경선에 개입한 걸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유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8일 지역 난방공사 김모 위원장이 노조 지부에 보낸 정치 투쟁 참여 요청 문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인단 모집에 동참하라는 내용입니다. 문서에는 닷새 뒤인 3월 13일까지로 기간도 지정했고 등록 후에 각 지부장에게 알려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시점은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경선인단 모집 기간과 일치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기관 노조 35개가 참여하는 공기업 정책연대에서 모집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부분입니다. 단위 노조별로 참여 인원을 파악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같은 노조의 경선 개입 의혹은 2017년 경선 당시에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안희정 캠프 박영선 멘토단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후보 측은 노조에 부탁해서 선거인단에 집단 가입시키고 모집을 지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난방공사 노조 지도부 관계자는 당시 그런 문서를 보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고 노조위원장은 내부의 음해성 제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예, 인천 지역 기초의원 대부분이 지난주 단합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합대회 장소가 태풍 피해를 입어서 한창 복구 중이던 강화군, 그것도 고등학교 체육관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 중이었는데 의원들은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운동복을 입은 100여 명이 준비 운동을 합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춤도 춥니다. 식사 시간 테이블 위에는 술이 곁들여졌습니다. 지난 19일 이 학교 체육관에서 인천 지역 군구의원 95명이 체육대회를 열면서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인천 지역 군구의원들이 이곳 체육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50m 떨어진 교실에선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에게 체육관을 내주기 위해 일부 수업도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그 교과 과정이 사전에 이제 빌려주기로 해서 뭐 대체하거나 한 경우가 있고. 어이없는 소식에 주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도 안 되지. 근데 이게 체육관에 거기까지나 간다는 건 많이 잘못했네. 시민단체들은 행사 예산 환수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음주와 춤판까지 벌였다는 것은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인천 군구의회 협의회 측은 술을 마신 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조만간 공개 사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필수품인 립스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립스틱을 쓸 때 돌려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알뜰하게 속 부분을 파서 쓰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들어있겠어라는 마음에 또 버리기도 할 텐데요. 저희 CSI팀이 숨은 양이 얼마나 되나 다양한 제품을 분해해봤더니 립스틱 속에 립스틱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에 표시된 용량은 정확했을까요?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립밤, 립스틱, 립글로즈, 틴트 등 다양한 입술 화장용품. 그 가운데 끝까지 쓰기 가장 어렵다는 건 단연 립스틱입니다. 부러지고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아까운 건 더 이상 안 나오는 남은 부분. 빼보려고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손에 다 묻고 불편하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 속에 남겨진 부분은 얼마나 될까? 아무리 돌려도 나오지 않는 립스틱인데요. 시중에 파는 다양한 립스틱 속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업용 톱과 펜치까지 동원해서야 숨은 속을 드러내는 립스틱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양이 숨어 있습니다. 20에서 30%는 보통이고 거의 절반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나온 부분보다 숨겨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9개 제품을 분해해봤더니 남은 양이 25%인 것이 1개, 30%가 4개, 40%가 3개였고 50% 절반이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44,000원짜리 립스틱을 나오는 곳까지만 쓴다면 22,000원어치를 버리는 셈입니다. 이들 립스틱 제품 평균을 내보니 약 37%가 남아 있었습니다. 밑에 어느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아니 이게 속은 기분이에요. 제가 쓰는 양은 거기 적혀있는 양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인데 또 하나 나중에 새로 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화장품 제조사들이 용량 표시는 어떻게 할까? 전체 용량이 4.5g인 제품은 나온 부분이 3g, 숨은 게 2g이고 또 다른 제품은 나온 부분이 2g, 숨은 용량이 1g으로 모두 합쳐도 표시 용량이 3.4g에 못 미칩니다. 중량을 잴 때는 붙였을 때 그것으로 무게를 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내용은 제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결국 제값대로 쓰려면 소비자가 화장붓 등을 이용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립스틱은 원래 나오는데 부분까지 쓰시긴 하고요. 왜 그럼 절 만들지 왜 잘 못 만들어서 왜 그걸 못 쓰게 만들어요? 인터넷 등에는 알뜰한 소비자들 사이에 남은 립스틱을 쓰는 방법까지 공유되는 상황.
이 때문에 자원 낭비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더 고려한 립스틱 제품도 고안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굉장히 사업자 편의주의적인 좀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개선되는 것이. 비용도 편의성도 좀 더 소비자를 위하는 립스틱 제품은 불가능한 걸까요?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지난 2003년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옆에 강금실 법무장관이 배석했습니다. 판사 출신 46살 여성 변호사가 법무장관이 된 것부터가 노무현 정부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그의 톡톡 튀는 언행과 패션 역시 파격의 아이콘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검법 문구를 놓고 싸우는 걸 보면서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하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서열을 무너뜨린 인사라고 반발했을 땐 검사장급 이상 전원을 불러서 폭탄주를 돌린 일화도 유명하죠. 그러나 장관직을 수행하는 건 순탄치 않았고 1년 반 만에 교체될 땐 떠날 때는 말없이 너무 즐거워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스페인도 가고 파리도 가고 당시 사람들은 이런 강 장관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금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젊고 잘생기고 검찰 경험 없는 개혁적 인물이라는 점이 우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로 이 두 사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땐 너무나도 쿨했던 강 장관과 조국 장관은 달라도 너무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현직 법무장관인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도 조국 장관은 여전히 초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TV로 생중계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는 당시 시청률 27%를 넘길 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이 지난 20일 비공개로 시작한 검사와의 대화는 단체 기념사진도 찍지 못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썰렁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검찰 개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는 물론 가던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수없는 의혹의 산앞에서 그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법무장관의 집이 압수수색 당하던 날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을 맞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낮보다 밤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겠고요. 그만큼 가을이 좀 더 완연해지겠습니다. 겉옷도 좀 더 도톰한 걸로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내일 아침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내려가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는 한 자릿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그래도 한낮에는 강한 가을 햇살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살짝 덥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15도에서 시작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와 광주의 한낮 기온이 2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주 후반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